자, 들어왔습니다. 국수원 강사입니다. 자, 3월이 왔어요. 이 3월 달에 복습 지문들은 이번에는 제가 주관식으로 좀 한번 내봤습니다. 주관식으로. 주관식. 주관식. 이유가 뭐예요? 우리 1월, 2월 달에 강의 노트를 한번 봤고, 3월, 4월에는 분명히 강의 노트 한 20장 정도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시험장에 활용할 것이냐, 그러려면 키워드를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키워드. 그래서 복습 지문을 제가 주관식 빵꾸 문제로 내놨습니다. 빵꾸 문제로. 자, 원래 이 복습 문제를, 빵꾸 문제를 낼 때, 제가 5월, 6월 달에는 이 빵꾸 문제의 정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이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게 빵꾸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 노트를 보면서 그 빵꾸 내용을 찾으라는 의미에서 정답을 제가,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3월, 4월에까지 정답을 빼놓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너는 놨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밑에 있는 어떤 정답을 보고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어떤 내용을 직접 강의 노트로 찾아내는 그 과정을 해 주시라. 이게 저희 3월, 4월 우리 복습 지문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끝났고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들어갑니다. 일단 3월, 4월의 기본 강의는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제가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복습 자료에는 1번부터 8번까지니까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스타트 해보죠. 강의 노트 1번이 부동산학과 부동산 활동인데 당연히 여기서는 부동산학의 성격이잖아요. 두 문자가 경규, 사용종. 그럼 여기 보죠.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자, 뭐 같아요? 찾아내야죠. 종합 과학이고 응용. 대부분 종합 응용 과학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관련 의사 결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법률, 경제, 기술 측면 등 접근을 시도하는, 여기는 6글자네요. 6글자 하면 대부분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라고 대부분 냅니다. 3번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을 구분할 때 당연히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응용과학 이렇게 들어가야죠.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네. 그러니까 종합학문이겠군.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학 연구 대상의 키워드예요. 부동산의 현상과 부동산 활동. 잘 나옵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의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관리적 행위의 태도.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 태도.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걸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죠. 활동. 자, 07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인데 일단 제가 뭘 하나 빼놨어요. 원래 부동산이 만들어지면 그 부동산을 임대로 돌립니다. 임대업. 근데 판매합니다. 그러면 개발 및 공급업이 있는데 개발 및 공급업은 제가 뺐어요.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으로 관리, 중개, 자문, 감정, 평가업. 근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건 요 세 분류예요. 부동산의 임대업은 항상 임대업과 공급업은 토지가 중심이 아니라 건물이 중심이에요. 건물. 그래서 이 건물을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로 나누고 나머지 애들을 기타 부동산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건물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우리 산업에서는 항상 토지가 중심이 아니라 건물이 중심이에요. 건물과 기타 부동산. 그런데 건물은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건물이냐 비주거용 건물이냐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 임대, 비주거용 건물 임대, 기타 부동산 임대. 자, 개발 및 공급업도 똑같아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기타 부동산. 자, 그런데 부동산 관리업은 두 가지로 나누죠. 여기는 건물과 기타로 나누지 않고 그냥 주거용 부동산이냐
비주거용 부동산이냐 이렇게 용도로만 나누죠. 그 다음에 중개, 자문, 감정, 평가 우리는 분명히 요건 암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에서 정확히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중개 및 대리업입니다. 중개 및 대리.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이고 그 다음에 감정, 평가업은 똑같고 중개 및 대리, 투자, 자문업이라는 거. 이번에는 부동산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자신 있는 거죠. 일단 땡땡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이거 복합 개념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기술적은 항상 물리적 측면을 말하고 그 다음에 02번은 공, 치, 환, 자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리적 개념이라고 들어가도 되고 기술적 개념이라고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민법상 부동산이니까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가야죠. 정착물. 그 다음에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협의 부동산이 민법의 부동산이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맞았고 그런데 얘는 어떤 측면의 개념이냐는 거예요. 당연히 협의와 광이라는 개념은 법률적 측면이죠. 법률적 측면.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정착물. 자, 정착물은 토지와 독립되는 정착물도 있고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종속 정착물이 있죠. 근데 여기는 일부로 간주되니까 종속 정착물 이렇게 가야죠. 도로와 교량이 나왔고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자, 정착물의 구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와 교량은 독립정착물이 아니죠. 따라서 종속정착물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독립정착물을 암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요 놈이에요. 7번. 자,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되는 이 독립정착물에는 4가지가 있죠. 여기는 지금 2개만 있어요. 건물,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또 하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권원에 의해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장, 물 이렇게 되죠. 8번은 정착물과 동산의 구별 기준이에요. 어떤 물건을 건물에 붙인 거예요. 그런데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효용에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충 붙여져 있다는 거죠. 대충 붙여져 있으면 땡땡 동산으로 취급한다. 그 다음에 누가 설치한 영업용 선반, 카운터 등 정착물은 동산으로 취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설치한 정착물이 동사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설치한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고 부동산의 준에서 취급되는 동산과 권리. 아이고 준 부동산이네요. 그 다음에 11번 아직도 토지와 건물이 눈에 보이면 더 읽어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이 여러 가지다. 복합 부동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복합 개념이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분류예요.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간.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대분류죠. 대분류니까 여기는 후보지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런데 2번은 택지지역 내, 농지지역 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분류가 되는 거예요. 택지, 농지지역 상호간이면 대분류지만 택지지역 내, 농지지역 내 상호간이니까 소분류. 그래서 여기는 이행지가 들어가야죠. 3번 주거, 상업, 공업 용도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고 그 다음에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어 있는 바닥토지 보면 부지 이렇게 가야죠. 부지. 그 다음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지 이렇게 가야 되고 하나의 지번이 붙어있는 토지의 등기 등록 단위는 필지.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입니다. 그러면 획지. 그 다음에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지와 빈지 둘 중에 하나 찾으라는 거죠. 법지죠. 법지는 경사진 토지인죠. 경사진 토지라도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이 되죠. 그러나 경사면이라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고 지력 회복을 위해 쉽니다. 요게 포인트죠. 요게. 휴식. 그래서 휴한지.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맹한 토지, 맹지. 자, 걱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쉽게 느껴져야 돼요. 엄청 쉽게. 여기서부터 지금 뭔가 사이드가 살짝 이게 진도가 늦어지면 안 됩니다. 과감히 빠르게 할 거예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물의 침식입니다. 그러면 토지가 물에 깎여서 무너진다. 그러니까 락이 떠올라야 된다. 락, 포락지. 그 다음에 고압선 아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하지. 그 다음에 나지의 정의를 지금 묻고 있는데 나지는 정착물이 없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 어떤 제약이 없는 토지여야 돼요. 사법상 제약이에요? 공법상 제약이에요? 사법상 제약이죠. 택지 등으로 이 개발되기 이전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소지죠. 소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겁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번 긴장을 좀 풀고 한번 해봐요. 뭔지 몰라도 눈에 딱 들어오는 걸 먼저 봐요. 지역적이에요. 지역. 그러면 부동성. 그 다음 임대차는 이응으로 시작하잖아요. 이응, 영, 속성. 그 다음에 3번은 대상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 아이고, 대체 나오네. 대체. 항상 비대체성, 대체성의 부정, 개별성.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영원 불멸의 재화니까 즉 비소모성을 나타내는 영속성이 들어가죠. 영속성. 토지 이용이 집약화됩니다. 알뜰살뜰 잘 쓰라는 거 아니에요. 부증성. 이게 떠올라야 되고 부증성. 아유 잘 만들어놨다. 암기하기 아주 딱이다. 딱. 왜? 부동성이고 최유효 이용은 두 가지예요. 일단 자연적 특성에서는 부증성,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 근데 여기는 세 글자니까 부증성이죠. 자, 부증성은 양을 증가시킬 수 없고 희소한 재화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토지가 희소하니까 지대나 지가 등 대가를 만들어내고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그 다음에 8번 어려울 수 있어요. 뭐가 보여야 되냐? 요게 보여야 돼요. 요게 뭐예요? 가치의 추정. 가치의 추정을 뭘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 장래, 수익. 왜? 장래도 살아 있으니까. 영속성. 이렇게. 영속성. 그 다음에 토지 용도 중에서 최유효 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유효 이용 또 나왔잖아요. 최유효 이용은 두 가지인데 여기는 지금 그렇죠. 6글자니까 용도의 다양성, 인문적 특성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킵니다. 개별성이겠죠. 개별성. 그 다음에 지역 분석, 임장활동, 현장활동, 부동성. 장기적 배려, 먼 미래를 보래. 장래도 살아있으니까 영속성. 그 다음에 13번 주의하셔야 돼. 부증성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생산할 수 없고 양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여기는 어떤 공급이 가능하다고 해야 돼요? 바로 용도적 측면의 공급이죠. 토지는 부증성이 있더라도 즉 토지의 지표 면적은 인간이 생산을 할 수 없더라도 이용 전환 등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항상 가능하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가격이 변화됐다. 도시계획이 변경됐다. 뭔가 변경이 일어난 거예요. 뭔가 변화가. 근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인문적 위치의 가변성을 의미하는 사례라는 거죠. 가격이 변했다. 도시계획이 변했다.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 인문적 위치의 가변성, 이걸 들어야죠. 가격이라면 특히 경제적 위치가 변했다고 하는 거고 도시계획이라면 특히 행정적 위치가 변했어. 이렇게 가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공급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공급이 가능하다고. 그럼 반드시 용도적 공급이라고 나와야 돼요. 용도적 공급. 그러니까 용도적 공급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항상
용도적 공급이 나오면 뒤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게 맞는 거고,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가능한 공급이니까 용도적 공급이고. 그 다음에 구별 개념, 여기서부터는 경제론이에요. 경제론의 구별 개념 중에 제가 두 가지 넣어놨어요. 첫 번째가 유량과 저량. 자,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면 여기는 당연히 기간을 설정했으니까 유량이죠, 유량. 그럼 암기 한번 해보죠. 유량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예요? 소득이 떠오르지 않으면 월급 앞에 한 달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연봉 1년이라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월급, 연봉, 소득. 그리고 이 소득과 같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애들이죠. 즉 수비순, 수급거. 얘가 수익, 비용. 그리고 여기 보세요. 순. 이게 수비순이잖아요. 여기도 유량이에요, 유량. 2번. 자, 재고량, 자산, 인구 규모는 딱 보니까 찌읒자가 있잖아요. 찌읒자가 있으면 저량. 자, 저량의 대표적인 주자는 가격, 그리고 자치, 인재. 근데 인구 규모를 말고는 전부 다 찌읒자가 들어가 있죠. 가치도 왠지 찌읒자 같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신규 공급, 수요, 공급, 거래량 전부 다 유량이죠. 그런데 일정한 땡땡에서 측정되는 저량 개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시점이 들어가야죠. 자, 공급은 유량이 맞아요. 근데 유량을 어떻게 출제자가 표현하고 있냐?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고쳐줘야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당기순이익, 이게 수비순, 수익비용, 순이익. 그 다음에 급여, 소득이잖아요. 전부 유량의 사례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예요. 일단 소득이 변했으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의 변화예요. 그리고 곡선이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곡선의 이동은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한 거예요.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라고 줬어요.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원인이 가격의 변화겠죠. 가격이겠죠. 가격.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요량의 변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는 수요량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줘야 돼요? 공급이 나왔으니까 공급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도 똑같잖아요. 원인은 가격이고, 그리고 항상 공급량의 변화는 곡선의 이동이 있다 없다. 곡선의 이동이 없고 곡선 내부 또는 곡선 상, 곡선 위에서의 구체적인 생산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이동했어요. 그러면 공급의 변화. 이렇게 가야죠. 공급의 변화. 자, 우리 3월, 4월 달에 기본 강의 복습 질문은 주관식이에요. 자, 욕하지 마시고 욕을 해도 돼요. 스트레스 쌓이면 욕을 해야죠. 문제는 욕을 하되 강의 노트를 일단 피시란 말이에요. 강의 노트를. 3월 달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실력 수준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작년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하셨던지 또는 11월 달부터 오신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잘 받아들여 줄 수 있지만 1월 달에 왔거나 3월 달에 오신 분들은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강의 노트를 보면서 그렇죠. 복습 지문의 내용을 빵꾸를 채워주세요. 그러면 강의 노트도 한번 읽게 되고 이 빵꾸가 이게 출제자들이 함정으로 내는 거니까 함정도 한번 팍 하고요. 자, 일단 3월, 4월의 복습 지문은 이렇게 방향을 정했다. 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